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 격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화두는 동맹의 균열과 새로운 안보 방정식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는 동시에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극배하기 위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의 합종연행과 1970년대 오일 쇼크의 그림자가 동시에 어른거리는 형국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지도부와 만나 북러 군사 밀착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늘 유라시아 대륙의 정세와 맞물려 돌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거래를 직접 비판한 것은 한국의 안보 전선이 이제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일과 6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다진 직후 나온 행보라 더욱 뜻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4%로 하락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외환 시장의 불안정도 가중되고 있네요. 이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을 겸허히 수용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민생 경제가 그만큼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불법 시장 교란 행위에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집중 점검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동 건설 수주 지원에 무려 6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1970년대 중동 붐을 통해 오일 쇼크를 극복했던 역사적 경험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손잡고 미래 핵융합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패권국으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에서 결국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헬기가 격추당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대강 대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지연시킨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이는 1980년대 유조선 전쟁 당시 미국이 공해상에서 보여준 단호한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징후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60%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는 대신 이란 내부에서 희석하도록 허용하는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물밑에서는 실용적 거래를 시도하는 양면 전술이죠. 하지만 국내 경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2%를 기록하며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가 동시에 터지니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거셌는데 그 와중에도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분기 매출이 21%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원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경 안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 표심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우선주의 정책이죠. 미시시피주 가뭄과 2,000건이 넘는 홍역 발병 등 내부적 악재도 겹쳐 트럼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틀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모습이군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전통적인 조중 혈맹 관계를 신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6월 10일 중국이 주도한 제2회 문명대화 국제의 날 행사는 미국의 가치 대립 구도에 맞서 자신들만의 다자주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외교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명분과 문화적 우위를 강조했던 조공책봉 질서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액이 15.3% 증가했고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 혁신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이 20조 6,800억 위안을 기록한 것은 미국 중심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산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플러스 정보통신 계획은 2028년까지 네트워크 자율화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경고도 무섭습니다. 스촨성과 인난성 일대에 산사태 황색 경보가 발령되며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 지도부가 농업 현대화와 고령층을 위한 개인연금 저축 국채 발행 등 내부 안정을 꾀하는 것도 이러한 잠재적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미일 양국이 확대 억지 협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안보동맹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계의 거목이었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고노 요헤이 전 의장의 별세는 일본 정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1993년 구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다마의 주역으로 전후 일본 평화주의와 아시아 연대 외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군사적 현실주의 노선을 걷고 있죠. 이번 미일 공동성명이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대 억지력을 재확인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경제금융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1200엔 넘게 급락하며 흔들렸습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25%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저금리 단마대 길든 금융체질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마치 혹독한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화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속도의 유리 관통 구멍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반도체 포장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첨단 기술 경쟁력을 통해 통화 긴축의 충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일본 특유의 모노지쿠리, 즉 장인정신 기반의 생존 전략이 엿보입니다. 이라는 사방에서 가해지는 압박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반이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미국의 추가 제재도 단행되었습니다. 네, 결의안 찬성이 21표, 반대가 3표였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러시아, 중국, 니제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진영 대립 구도가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란은 이를 적대적 조치로 규정하고 미군의 보복 공격에 맞서 영내 미군 기지를 역습하는 등 거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과의 갈등 역사에서 이란은 단 한 번도 쉽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홍콩 소재의 우기 조달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미국의 최대한의 압압에 맞서고 있습니다. 내부 경제 역시 제재와 물리적 갈등으로 피폐해질 법한데 정부 차원의 민생 대책이 긴급히 가동되고 있군요. 국가 수입이 줄어들어 예산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란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모스타마리 잼과 마르함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자식 식량 바우처에 600조 리알을 배정하고 취약가구 무료 진료를 승인한 것은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한 생존형 복지 책략입니다. 또한 부동산 신법을 통해 모든 농경지의 소유권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와 다름없는 비상정국에서 국가가 자원 통제권을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입니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프랑스 정부도 강력한 우려와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는 리아나 사건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프랑스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유럽 경제와 이민자 문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1세 소녀 리아나의 비극적 죽음 이후 국가 사법체계의 기능 장애가 폭로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합의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좌초되고 철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대중적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1789년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 문화는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이죠. 경제지표도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고 교통망 사회운동까지 겹쳤습니다. 다만 기술 분야의 약진은 눈부시네요. 중앙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낮출 정도로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하고 열차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전형적인 내후회환의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기술 축제인 비바테크에서 안트로픽이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페이블 5를 공개하는 등 프랑스는 여전히 기술 혁신의 허브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청이 2070년 인구가 현재보다 320만 명 줄어들 것이라 경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은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외 체류 중인 러시아인이 국가 이익을 침해할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체제 이탈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통제 수단입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 사상적 반대파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했던 전체주의적 통제 방식이 21세기 법치라는 탈을 쓰고 재현된 셈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인지세를 최대 12배까지 올린 것도 국가 재정 확보와 내부 순혈주의 강화라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다만 군 복무 계약을 맺은 외국인은 면제해준다는 대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 고충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덕분에 증시는 252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를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하니 안도 랠리를 펼친 것이죠. 여기에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오른 것도 러시아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2026년 러시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0.7%까지 낮추며 비관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랄과 볼가강 일대의 강풍, 우박 등 기상이변과 고위험 산불 경보까지 겹쳐 러시아 정부는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자연재해와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프랑스와의 국방협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동 개발 중이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전격 중단되었군요. 네, 독일과 프랑스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공동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즉 FCAS 개발이 산업적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이는 유럽 통합 방위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야당과 연립정부 내부의 갈등 속에서 프랑스와의 국방협력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범죄 통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정당 간 예산 법안 갈등이 심화되는 등 메르츠 총리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5%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인 독일이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2분기와 3분기 기술적 경기 침체 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6월 말 종료되면 서민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국가 하나와 맞먹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역습도 고민거리입니다. 6월 11일 남자 월드컵 개막으로 축제 분위기를 타려던 독일이지만 불안정한 날씨와 덮쳐오는 경제 한파 속의 깊은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 세계의 긴박한 외교와 경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세계 각국의 소식을 관통하는 한 줄 평은 외교적 결속은 느슨해지고 자국 우선의 생존법은 날카로워진다입니다. 동맹국 간의 협력이 균열을 보이는 시대일수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부의 기술력과 경제 기초 체력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국가의 기초 체력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